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추진하면서 천문학적 배상액을 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SNS상에서 공개 칭찬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통일교 간부의 진술로 불거진 편파 수사 논란에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모습을 드러낼까요? 국회가 김 의장을 오늘 1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5년 국정감사 불출석 이후 국회 요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과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첫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문매를 맞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그게 이야기 다 하던가요? 박대준 사장한테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고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에 대한 비리가 발견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때처럼 청문회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3일 하자면 3일 합니다. 이진숙 청문회도 처음부터 3일 하려고 안 했죠.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이 쏟아져서.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인 데다 불출석 사유가 명확할 경우 구인장 발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5년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도 김 의장의 무대응이 이어지면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김 의장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되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집단 소송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선 천문학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어서 유승호 기자입니다. 한 국내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 참여 글이 빼곡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관련 온라인 카페 가입자는 65만 명까지 늘었고 실제 소송에 참여한 인원도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쿠팡이 제대로 된 보안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이런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가 다른 기업보다 더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집단 소송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은 미국에 상장된 모 회사 쿠팡 INC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쿠팡 INC 의결권의 70% 이상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 겸 CEO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법무법인이 미국에 설립한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미국 내 소송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쿠팡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며 손실을 본 주주를 모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사영업일 안에 공시해야 하지만 아직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증권시장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조 단위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을 잘 가입해놨을까요? 문제는 보험금 액수가 손해배상을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최소 10억 원 이상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도 최소 기준만 만족한 10억 원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얼마를 배상하게 되든 쿠팡은 최대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워낙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보험금으로는 배상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SK텔레콤은 총 11억 원 규모의 배상안이 정부 조정안으로 나왔는데 기업이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당시에 이게 위자료 20만 원 해서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상당한 기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가입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최소 가입 한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금액이 일단 한도가 커져야 소비자에 대한 피해 입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고 또 기업의 그 손실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 또 의무 규정인 손해배상보험 가입조차 저조한 상황이라 정부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원호 띄우기는 여야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에 낙점설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라면서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띄웠습니다. 정 구청장도 즉각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글이 화제를 모은 건 정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 여당 후보군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정 구청장은 유튜브에 출연해 언제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하느냐는 질문에 이제 거의라면서 구의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구정활동을 잘한다고 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능한 행정가 출신이란 점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 구청장을 밀어주고 싶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다 보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낙점했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명심을 내세워온 여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 대통령과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정작 이 대통령 의중이 정원호 구청장에게 있다는 해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 의원은 MBN에 할 말이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또 다른 의원은 선거 분위기를 띄우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한 출마 예정자는 MBN과 통화에서 이미 대통령실 성남라인에서 정원호를 낙점한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민감한 문제인데 결국 이 대통령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낙점했냐며 명심오도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 대통령께서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여권에선 대통령의 칭찬에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야권은 선관위를 향해 법적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통일교가 정치 자금을 준 정황을 알고도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은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특검의 해명인데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 2022년 대선 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접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을 상대로도 통일교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시사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한 윤 씨의 통화 녹취에도 과거
통일교 측이 장관 등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지난 8월 윤 씨를 면담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논란에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시간적 이유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을 상대로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전방위 수사한 바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나오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이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으면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 선택 수사라며 이번 주 안에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상황을 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서 노하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범죄 행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특검 해산을 촉구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선택적 기소라는 위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의 끝은 철장의 신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청 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입장이 없다, 상황을 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특검이 대통령을 속였거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결국 로펌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하지만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 등에 반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총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재판부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견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의총에선 2시간가량 경론이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법무법인을 포함해 각계의 전문가 얘기를 듣고 결정하겠다며 속도전 대신 숨고르기를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내란 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의총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위헌 소지에 대한 당내 우려가 여전한 만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유명인의 지위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오늘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한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손 씨의 아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했고 이를 이용해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비공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양 씨 측은 협박이 아닌 합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양 씨의 남자친구인 40대 용모 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 씨는 올해 3월에서 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에게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명성을 이용하려다 벌어진 또 다른 분쟁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취재됐는데요. 해당 대표는 손흥민의 광고 계약 체결권을 독점한 것처럼 속인 채 자신의 회사를 100억대에 매각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회사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대표가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는데 계약서는 전 대표와 손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 등 3명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줬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씨는 117억여 원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송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손 선수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건 거짓이라며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반발한 겁니다. 실제 전 에이전트 대표와 손흥민 측 간의 소송까지 이어졌고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측이랑 쓸 필요도 없었고요.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손해폭발 리미티드의 입장이고 결국 A씨는 전 에이전트 대표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수금 1차 대금 57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연말 연예계가 과거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입니다. 결국 개그우먼 박나래 씨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영화배우 조진욱 씨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또 제기됐고 조진욱 씨 논란은 정치 쟁점화로 확산됐습니다. 먼저 박나래 씨 소식을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나래 씨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한 전 매니저들과는 최근 직접 만나 오해를 풀었다면서도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매니저 갑질 의혹 외에도 무면허 불법 시술 등 추가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위법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둘러싼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향하는 추가 수사 등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입장을 봐도 뭐 오해를 풀었다 이런 얘기만 있지 정확하게 설명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9년을 함께 해온 나 혼자 산다, 7년간 이어온 놀라운 토요일을 비롯한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게 됐고 신규 예능 제작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활동 중단과 달리 법적 절차는 진행되는 만큼 수사 결과까지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박나래 씨의 무면허 불법 시술 논란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의료계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자입니다. 가정집으로 보이는 곳에 누워 팔에 주사를 맞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 주변엔 정체모를 의약품이 가득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주사바늘을 꽂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 씨 측은 다니던 병원 의료진이 왕진을 나온 거라고 해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회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무면허자로 확인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걸로 확인이 되질 않아요. 조금 더 조직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 행위일 가능성도 높다. 특히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를 고발했습니다. 주사 제제는 정맥에다가 수액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약이거든요. 그런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오피스텔 내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내몽고 포광의과대학병원 교수로 소개했는데 한 의사단체는 해당 이름을 가진 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자신을 교수로 소개한 SNS 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의료계는 A씨가 중국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조진웅 씨 논란은 연예계 은퇴 이후에도 정치권 쟁점의 한 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소년범 처벌 이후 개선된 모범 사례라는 옹호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씨가 평소 친여 성향의 행보를 보여 선택적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훈 자문위원장이 배우 조진웅 씨와 관련해 SNS에 올린 장문의 게시물입니다. 비행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로 조 씨를 무대에서 끌어내린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조 씨를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 씨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으니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원희 의원 등 여권에서는 잇따라 과거의 일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조 씨를 옹호하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택적 비호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대중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년부 송치 전력도 특정한 경우에 공개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소년범 조진웅 씨. 사회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화로도 부각됐습니다. 단죄와 포용 사이에 과연 균형이 있을까요? 김도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꽤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 근거는 뭡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면 조진웅 씨의 범죄가 좀 옛날 일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까지 등장했는데요. 류근 시인은 예수님조차 18년 동안의 청소년, 청년기 기록이 없다면서 소년원 근처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딨냐고 주장했습니다. 영화계에선 정준 씨가 죗값은 어린 시절 치렀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조진웅 씨를 장발장에 비유했던 변호사도 있었는데요. 이 변호사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뒤에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다며 조 씨도 갱생의 삶을 살지 않았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매체의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오래전 일에 대해서 대가는 죄로 치렀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배우 시절에 폭행이 있었다. 이런 폭로도 나왔다면서요. 네, 최근까지 조진웅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영화계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배우 A씨는 조 씨가 노래방에서 얼음통에 얼음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배가 시키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라고 주장했는데요. 술자리에서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는 다른 배우들의 미투 제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조 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했던 매체는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까지도 문제니까 문제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까지 문제여서 문제다. 이게 보도한 매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조진웅 씨는 이후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여야로 갈라져서 조진웅 씨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쟁점화가 된 모양인데요. 조 씨는 평소 민주당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 연예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와 영화를 관람하거나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선 낭독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로 친여 성향의 인사들 중심으로 옹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미성년 성폭행을 옹호하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행동. 저는 좌파의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좌파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조 씨 이슈가 내 편과 상대편, 극단적으로 나뉘는 정치권 진영 논리로 흐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문은 크지만 여야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붙잡혔습니다. 추격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숨어들었지만 시민의 도움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김영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빨간불에 순찰차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합니다. 추격에 나선 순찰차. 수차례 정차 요구를 해보지만 오토바이는 오히려 속도를 높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건 기본.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를 앞지르기도 합니다. 한참을 추격하다 순찰차 시야에서 오토바이가 사라진 순간 한 시민이 손짓으로 도주 방향을 알려줍니다. 오토바이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숨은 겁니다. 이 지하 주차장으로 쫓아 들어간 경찰은 내부 수색을 벌여 도주 오토바이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계단에서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도심에서 5분 동안 1km 넘게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배달일로 헬멧을 써 정차 요구를 못 들었다며 발뺌했습니다. 위반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본인도 위반했다는 건 인정을 하게 돼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백화점을 폭파하겠다, 지하철역에서 살해하겠다, 이런 허위 협박글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됐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조용히 넘어갔던 경찰이 이런 협박범들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우르르 길을 건너고 일부 시민들은 불안한 듯 건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이 설치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직원과 손님 등 4천여 명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백화점은 곧장 영업을 중지했고 경찰도 특공대 등 2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야탐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게시돼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됐는데 이 역시 허위 협박이었습니다. 게시글 왜 올리셨어요? 실제 범행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쇼핑몰부터 콘서트장, 학교까지 허위 협박글이 잇따르자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1,200여만 원, 야탐역 살인 예고 사건은 5,5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하다 보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명 뒤에 숨은 범죄를 강력히 억제하고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지난 9월 갯벌 고립자를 구하고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당시 유족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사죄했던 해경 간부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70대 중국인을 구하고 순직하자 곧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2인 1조 규정을 어기고 구명 장비도 없이 이 경사를 혼자 출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당시 파출소 팀장은 유족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켜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석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근무일지 조작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 역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첫 재판에선 다음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그럼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것이냐며 재판부에 최고형을 내려달라 호소했습니다. 부인만 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판사님께서 정말 강력하고 엄하게.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연결해주고 여기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간 이렇게 챙긴 돈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를 한데 모아놓고 무료로 보는 불법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허브 사이트를 운영한 40대 총책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배너 광고가 빼곡한데 도박과 음란물, 심지어 성매매 광고도 있습니다. 무료로 보려는 사람들에게 클릭을 유도해 수익을 얻는 구조지만 모두 불법 광고입니다. 광고 하나에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씩, 평균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챙긴 돈만 53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경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총책 김모 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 대부분은 경기도 포천의 선후배 사이로 모두 30, 40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가상 사설망을 이용했고 광고 영업은 대포폰으로 했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뭐 빌라 이런 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 VPN을 사용해서 그 IP 추적하기가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체 도박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광고 의뢰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그동안 수서역에서는 SRT, 서울역과 용산역에선 KTX만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수서역에도 KTX가 투입됩니다. 내년 말까지 완전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서역 대합실. 전광판엔 SRT 열차 안내밖에 없습니다. 2016년 SRT 개통 당시 정부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천명하면서 수서역에는 SRT만 다니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차가 다니는 철로는 늘지 않아 SRT는 열차를 늘리지 못해 만성적인 예매 대란에 시달려왔습니다. 이곳 수서역에서 오송역으로 출발한 열차를 조회해봤습니다. 현재 일반실과 특실 모두 일주일치가 대부분 매진돼 예약이 어렵습니다. 병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못하면은 좀 오기가 힘들어요. 아니면은 그 전날 와서 여기서 하루를 묵고. 정부는 고질적인 수서 고속열차 부족 문제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해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3월 KTX를 수서역에 투입해 부족한 열차 수를 보충하고 수서발 KTX와 서울역발 SRT 교차 운행과 예매 시스템 통합도 추진합니다. 단순한 기관 간 흡수 통합이 아니라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면 고속철도 좌석수가 현재 25만 5천석에서 16,000석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연말 모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식용 냅킨. 당연히 손이나 입을 닦는 데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장식용 냅킨으로 입을 닦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안유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연말이면 식탁에 흥겨운 분위기를 더할 때 빠지지 않는 화려한 냅킨입니다. 이렇게 식탁 같은데 물 뿌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사용하시는 거다가 닦으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냅킨 나오는 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장식용 냅킨 84개를 검사해보니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장식용 냅킨은 일반 공산품이라 염색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들어가도 판매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관리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볼 수 있는 흰색이나 갈색 냅킨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입이나 손을 닦는 용도로 냅킨을 산다면 위생용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장식용 냅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산품에는 별도의 위생용품이란 글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장식용 냅킨은 장식 목적으로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청원 글이 국회 상임위 회부를 앞두게 됐습니다. 택배기사의 건강을 위해 새벽 배송 금지가 불가피한 선택인가를 두고 국회가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신선식품 물류 거점인 가락시장입니다. 전국 산지에서 올라온 신선식품이 새벽 사이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에 공급됩니다. 새벽 배송이 많이 나가죠. 모든 유통업계가 다 이게 배송이 돼야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집결한 채소류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곳의 물량 10% 정도가 새벽 배송 물량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13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새벽 배송 금지를 막아달라는 게시글이 6만 명 안팎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누군가에게 새벽 배송은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도 급하게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림의 전반적인 부분으로는 새벽 배송을 의지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 노조 역시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 폐지된다면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잇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좀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받습니다. 해당 청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됩니다. MBN 뉴스 김밀수입니다. 캠핑카 렌트해서 여행 떠나고 싶기는 한데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앞으로는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 캠핑카를 다른 사람에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도로. 정부청사에서 불과 400m 남짓 떨어진 곳인데 캠핑용 차량이 가득합니다.
주말 레저 문화 확산과 함께 이미 3년 전에 3만 7천 대를 넘어선 캠핑용 차량들. 하지만 주차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도로에만 캠핑 차량 1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법으로 떠오른 건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캠핑카를 노상에 방치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까지 있어야 대여 사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개인도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캠핑카 날림 문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차주 입장에선 캠핑카를 쓰지 않는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부분들, 위험한 곳,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캠핑카의 특성상 보험료가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증 단계를 거쳐 캠핑카 관리나 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 뒤 2027년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중국이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겨냥한 데 이어 이번엔 중국 항공모함이 오키나와를 포위한 채 이착륙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군사 위협에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은 가해자인 일본이 마치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동중국해에 머물던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일본 오키나와로 방향을 튼 건 지난 5일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섬 남서쪽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더니 이후 오키나와 동쪽과 미나미 다이토지마 사이를 통과했고 어제는 가고시마현 동쪽 190km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랴오닝함이 마치 디귿자로 오키나와를 에워싸듯 이동한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랴오닝함의 이동 경로를 발표하며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각각 50번씩 이착륙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키나와 인근에서 중국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의 이착륙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冷静にかつ毅然と今後も対応してまいります. 중국은 일본이 중국군의 위협 행동을 잇따라 비판하자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일본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국면을 흔들고 있다며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만과 멀지 않은 일본 무인도 마게시마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일본이 이 섬에서 탄약고와 임시부두 등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不要继续玩火，不要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 중국이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을 비난하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우발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전 총리와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열애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권과 연예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커플의 탄생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백 영상 속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남녀.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전 총리와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입니다. 케이티 페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게시물에서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셀카도 확인됩니다. 트루도 전 총리와 페리가 사실상 열애를 인정하며 데이트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투어를 진행한 페리는 트루도 전 총리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부부를 예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 나란히 등장했던 첫 장면으로 당시 페리를 트루도 전 총리의 파트너라고 표현한 기시다 전 총리의 표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루도 전 총리와 페리는 지난 7월 캐나다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꾸준히 열애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페리의 생일 때는 프랑스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목격돼 공개 연애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열애 사실을 공식화한 두 사람을 향해 게시물에는 34만이 넘는 좋아요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트리도 전 총리는 지난 2023년 방송 진행자 출신인 소피 그레구아르와 이혼했고 페리는 배우 올랜도 블룸과 9년 열애 끝에 지난 6월 결별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올해 유독 곰 습격 소식이 잦은데요. 이웃나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도 이 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흑곰 수가 4천 마리로 늘어난 미국 플로리다에선 10년 만에 곰 사냥을 재개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곰 한 마리가 파도를 맞으며 유유자적하게 수영을 즐깁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찾으러 주택가에 출몰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데서 나아가 지난 5월에는 80대 노인과 개를 숨지게 하는 등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플로리다주는 앞으로 3주간 곰 사냥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무분별한 사냥을 막으려고 추첨을 통해 172건의 수렵 허가증도 발급했습니다. I don't trophy hunt. I hope to enjoy bear meat as well.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렵 허가증 한 개당 곰 한 마리를 사냥할 수 있는데 한 단체는 추첨에 응모해 52개의 수렵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수렵 허가증이 있지만 곰 사냥에 나서지 않는다면 290만 원을 보상으로 주겠다는 단체도 등장했습니다. The people who approved the hunt were the political appointees, and that is why we were calling on Governor DeSantis to step in and stop the hunt. 곰 습격 피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는 곰이 산책로를 습격해 11명이 다쳤고 일본에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230명이 습격을 받아 13명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의 모습을 한 채 기어다니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미국의 한 현대미술 전시회에서 유명 인사들의 얼굴을 한 로봇개가 등장했는데요. 대당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도 첫날 모두 팔렸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얼굴, 그런데 다리가 4개 달린 로봇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얼굴을 한 로봇도 여기저기 기어다닙니다. 메타 CEO 저커버그, 예술가 피카소 등 유명인들의 얼굴도 보이는데 약간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 로봇개로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현대미술 행사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에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로봇개들은 NFT, 즉 대체불가 토큰을 배출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I find them kind of charming and cute, which I wasn't expecting. I saw the Mark Zuckerberg one and the Picasso one go up and almost boop noses, and that made me laugh. 실제 대당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도 공개 첫날 모두 완판됐습니다. AI와 로봇에 점점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을 권력자들의 얼굴에 담았다는 게 작가 비플의 설명입니다. In the past, our worldview was shaped by artists, but increasingly, our view of the world is being shaped by tech billionaires. 과거에도 비플은 최초의 순수 디지털 작품으로 7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800억 원의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비플의 작품이 미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면서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정부가 내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미중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잇따라 삭제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발표된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총망라한 29쪽 분량의 문서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17차례 언급됐던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교해 북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겁니다.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Other visits, and we'll work very hard with Kim Jong-un and with everybody on getting things straightened out.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안보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삭제된 걸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견제를 위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미중 양국이 모두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이 소위 사각에 숨어들므로써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 다만 외교부를 찾은 케빈 김 주한미 대사대리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장기 요양 재택의료는 지난 7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 취지가 무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참여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병원을 나섭니다. 차로 20분 걸려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로 도착하자마자 환자의 안부를 묻고 진찰을 시작합니다. 지금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얼마예요? 253.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변량이 줄어드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물도 잘 드시고. 이게 맞죠? 네. 요거랑 발 밑에 매트 요 두 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연구점하고 얘기해갖고 그 일정 한번 알아볼게요. 이보옥 씨는 신장이 망가져 종합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병원을 오갈 때마다 넘어져 다치기 일쑤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 버스도 못하게 또 발이 안 올라가요. 재택의료팀이 찾아오면서 병원에 직접 가는 날은 한 달에 하루 정도로 줄었습니다. 재택의료는 이처럼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 요양 재택의료는 내년 3월 전국 확산을 앞두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대로 본격 시행하기엔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환자와 접점이 가장 많은 재가복지센터조차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센터가 좀 작다 보고 좀 인재 체력이 얼마 안 되면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를 수도 있는 고문은 아는 것 같은데요. 일부 본인 부담금에 더해 의사와 간호사 수당은 정부에서 주지만 사회복지사 임금은 책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고용은 의무지만 보상은 없다 보니 재택의료를 신청한 의원 수에 비해 실제 참여 의원 수는 뚝 떨어집니다. 강서구에는 한두 곳 정도, 5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한두 곳 정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기관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 답합니다. 수치는 80%가 넘습니다. 실제 운영 비율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텐데.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한다며 제도 안착을 자신하고 있지만 통합 돌봄은 환자도 모르고 돌봄 보상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주 동안 이삿짐 트럭 250대가량이 세종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는데요. 부산은 벌써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한 사무실. 이삿짐을 싸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복도는 짐으로 가득 찼고 트럭이 부산으로 출발하면서 직원만 800명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사에는 5톤 트럭 249대와 하루 60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오는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시장까지 나서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파트 83채와 오피스텔 17실을 관사로 제공하는 한편 이주하는 직원 모두에게 4년간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수부 이전 현실화의 부산 아파트값은 신축과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직원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원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또 있거든요. 상당히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를. 해수부뿐 아니라 해운대 기업인 H라인과 SK해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 최고 타자는 누가 뭐래도 키움의 송성문 선수죠. 각종 시상식마다 상을 휩쓸면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시선은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 있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올 시즌 타율 3할 1푼 5리의 정교함은 기본, 20홈런 20도루로 장타력과 빠른 발까지 증명하며 KBO 리그를 지배한 송성문. 야구 원로들의 모임인 19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도 선배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고 타자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국내 최고임을 입증한 송성문은 이제 더 큰 꿈을 꿉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하고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포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곧 구단들이 총집결하는 윈터 미팅이 시작돼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떨리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냥 저는 또 이제 에이전트에서 열심히 이제 움직여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에서는 한솥밥을 먹다 먼저 빅리거가 된 이정우는 소속팀 샌프란시스코가 송성문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귀띔했습니다.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물어봐가지고 야구적인 거는 저보다 워낙 더 잘 알 테니까 잘 대답해줬습니다. 김혜성의 LA 다저스와 김하성의 전 소속팀 샌디에이고 등 구단들의 관심도 거론되지만 송성문은 들뜨지 않고 묵묵히 방망이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야구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최고 타자로 우뚝 선 손성문의 과감한 도전이 해피엔딩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먼지가 모두 밀려났는데요. 다만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지만 평년 이맘때 수준이겠고요. 이번 주 내내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여전히 동해안과 대구, 부산, 울산 등지로는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메마른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토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